아무도 그녀가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1500년 콘스탄티노플의 어두운 거리에서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테오도라였고 그녀의 어머니는 고개사였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히포드롬의 곰사육사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그들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에 속했으며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테오도라는 평범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꽃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에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둡고 위험하고 그리고 끔찍한 비밀들이었습니다. 40년 후 이 소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통치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황후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좌에 오르는 그녀의 길은 피와 섹스와 배신으로 포장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비잔틴 제국의 가장 어두운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권력이 어떻게 획득되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역사책에서 결코 읽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스캔들적이며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비잔틴 제국은 1000년 이상 지속된 문명이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의 동쪽 절반에서 탄생했고 서쪽이 야만인들에게 무너진 후에도 번영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은 부유하고 화려하며 그리고 부패했습니다. 궁전들은 금으로 빛났고 교회들은 대리석으로 장식되었으며 시장들은 모든 대륙의 보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표면 아래에는 어둠이 숨어 있었습니다. 비잔틴 사회는 엄격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맨 위에 있었고 그는 땅 위의 신의 대표자로 여겨졌습니다. 그 아래에는 귀족들, 관료들, 그리고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평민들이 있었습니다. 배우들, 고개사들, 매춘부들, 그리고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비인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수치스러운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직업은 그들을 더럽혔습니다. 테오도라는 이 최하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아카키우스는 녹색 땅의 곰 사육사였습니다. 비잔틴 제국에서 히포드롬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두 개의 주요 파벌이 있었습니다. 청색 땅과 녹색 땅. 그들은 전차 경주팀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경쟁은 격렬했고 때로는 폭력적이었습니다. 폭동들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죽었으며 도시는 불탔습니다. 아카키우스는 녹색 땅을 위해 곰들을 돌보았습니다. 그것은 명예로운 직업이 아니었지만 그것은 수입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세 딸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테오도라, 코미토, 그리고 아나스타시아였습니다. 하지만 테오도라가 5살이었을 때 그녀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가족은 갑자기 무소득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녹색 땅의 지도자들에게 남편의 직위를 다른 남자에게 주도록 간청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와 결혼하고 아이들을 돌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녹색 땅은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청색 땅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의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구했지만 그것은 또한 테오도라에게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권력은 충성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회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생존하기 위해 편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테오도라와 그녀의 자매들이 자라면서 그들의 어머니는 그들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그들은 고개사가 되었고 무용수가 되었으며 공연자가 되었습니다. 비잔틴 제국에서 무대 공연자가 되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매춘과 같았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그것은 매춘이었습니다. 배우들과 무용수들은 종종 공연 후에 성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직업의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테오도라는 이 세계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매우 어린 나이에 섹스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어떻게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잘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잔틴의 역사가 프로코피우스는 테오도라의 젊음에 대한 충격적인 설명을 남겼습니다. 그는 비밀의 역사라는 책을 썼고 그것은 그가 죽은 후에야 출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스캔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프로코피우스에 따르면 테오도라는 매우 어린 나이에 매춘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10살이나 11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의 언니 코미토의 하인으로 일했습니다. 코미토는 이미 유명한 배우이자 고급 매춘부였습니다. 테오도라는 그녀를 위해 물건을 운반하고 그녀의 옷을 정리하고 그녀의 고객들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곧 테오도라는 자신의 고객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코피우스의 설명은 매우 노골적입니다. 그는 테오도라가 극도로 조숙했고 성적으로 탐욕스러웠으며 수치심이 없었다고 썼습니다. 그는 그녀가 히포드롬에서 공연을 했고 그곳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행위를 했다고 말합니다. 한 공연에서 그녀는 레다와 백조의 신화를 재현했습니다. 하지만 비잔틴 버전에서 그것은 훨씬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테오도라는 무대 위에 누웠고 하인들은 그녀의 가장 은밀한 부분에 보리 알갱이를 뿌렸습니다. 그런 다음 훈련된 거위들이 풀려나 그 알갱이를 먹었습니다. 청중은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테오도라는 그것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프로코피우스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는 테오도라의 적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증오했고 그녀를 파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비밀의 역사는 선전일 수도 있습니다. 악의적인 소문과 과장된 이야기들의 모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거짓말일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진실은 아마도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테오도라는 확실히 가난한 배경에서 왔습니다. 그녀는 확실히 무대에서 공연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마도 성적 서비스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 여성 공연자들에게 기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프로코피우스가 과장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설명이 완전히 꾸며진 것도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오도라가 10대였을 때 그녀는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콘스탄티노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배우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남자들은 그녀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와 함께 밤을 보내기 위해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옷을 입었고 보석을 착용했으며 자신의 집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자들을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미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을 버릴 때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테오도라는 섹스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그것을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섹스가 남자들로부터 무언가를 얻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돈, 선물, 정보, 연줄, 그녀는 전략가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만남을 투자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테오도라의 삶은 10대 후반에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헤케볼루스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고위 관료였고 펜타폴리스의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펜타폴리스는 북아프리카의 한 지역으로 현대의 리비아였습니다. 헤케볼루스는 테오도라에게 반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과 함께 아프리카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정부로 만들 것이었습니다. 테오도라는 동의했습니다. 그것은 콘스탄티노플을 떠날 기회였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을 볼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더 큰 무언가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서의 관계는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헤케볼루스는 폭력적인 남자였습니다. 그는 테오도라를 학대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때렸고 그녀를 굴욕시켰으며 그녀를 재산처럼 취급했습니다. 테오도라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헤케볼루스는 그녀를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모든 돈을 가져갔고 그녀의 소유물을 가져갔으며 그녀를 거리에 내버렸습니다. 테오도라는 갑자기 외국 땅에서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였고 취약했으며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생존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팔았습니다. 테오도라는 몇 달 동안 북아프리카를 떠돌았습니다. 그녀는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동했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하루하루 생존했습니다. 그것은 그녀 삶의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성들이, 특히 가난한 여성들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에게 맹세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살아남는다면, 만약 그녀가 다시 권력을 얻는다면 그녀는 결코 다시 취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녀는 다른 여성들을 도울 것이라고. 결국 테오도라는 알렉산드리아에 도달했습니다. 이집트의 위대한 도시는 기독교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거기서 테오도라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종교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다닐론파 기독교 공동체에 합류했습니다. 다닐론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의 본성, 신성한 본성만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기독교의 한 분파였습니다. 이것은 주류 정통 기독교와 모순되었고, 정통 기독교는 예수가 두 가지 본성, 신성한 것과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신학적 차이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비잔틴 제국에서는 그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권력과 얽혀 있었고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으며 때로는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테오도라는 단일론파 공동체에서 위로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과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피난처를 주었고 음식을 주었으며 영적인 지도를 주었습니다. 테오도라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야심차고 여전히 계산적이며 여전히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또한 무언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적의식이었습니다.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일론파를 보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박해받지 않도록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권력을 얻는다면 그녀는 그것을 사용하여 그들을 도울 것이었습니다. 테오도라는 1520년경에 콘스탄티노플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10대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본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겪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여자였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양모 방적공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직업이었지만 그것은 정직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약간의 존경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계획을 세울 시간을 주었습니다. 테오도라는 자신의 집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가 중요한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운명이 개입했습니다. 황제 유스티누스 1세의 조카인 젊은 남자가 그녀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스티니아누스였고 그는 30대 후반이었으며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적이고 야심차고 그리고 권력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황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테오도라의 아름다움과 지성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그녀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첫 만남은 조용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테오도라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연결되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테오도라의 지성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녀는 정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고 신학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으며 철학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견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는 그것을 사랑했습니다. 테오도라에게는 유스티니아누스가 기회였습니다. 그는 권력으로 가는 그녀의 티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진짜로 그에게 끌렸습니다. 그는 친절했고 그는 그녀를 존중했으며 그는 그녀를 지적으로 동등하게 대했습니다. 그것은 테오도라가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테오도라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 문제였습니다. 비잔틴 법은 고위 관료가 배우나 매춘부와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테오도라는 둘 다였습니다. 그녀는 수치스러운 직업을 가진 여자였고 법에 따르면 그녀는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고귀한 남자와는 결코 유스티니아누스는 황폐했습니다. 그는 테오도라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원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황후 유페미아였습니다. 그녀는 황제 유스티누스의 아내였고 그녀는 테오도라를 경멸했습니다. 유페미아는 겸손한 배경에서 왔지만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존경받는 여자로 만들었고 그녀는 같은 것을 한 다른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녀는 유스티니아누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여자와 결혼한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당신의 평판, 당신의 지위, 당신의 미래, 그녀는 매춘부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찢어졌습니다. 그는 테오도라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자신의 숙모를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유스티니아누스와 테오도라는 비밀리에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은 결혼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테오도라는 유스티니아누스의 정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집으로 이사했고 그의 삶의 일부가 되었으며 그의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정치에 대해 조언했고 전략에 대해 조언했으며 사람들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그녀의 의견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보다 더 영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의 게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승리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1524년 황후 유페미아가 죽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에게 그것은 슬픔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기회였습니다. 이제 그를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황제 유스티누스에게 법을 바꿔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삼촌, 제발, 저는 테오도라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법이 저를 막습니다. 법을 바꿔주세요. 유스티누스는 주저했습니다. 그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스캔들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스티니아누스는 끈질겼습니다. 그는 애원했고 논쟁했으며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스티누스는 동의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법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말했습니다. 어떤 여자든지 그녀의 과거의 직업을 회개한다면 그녀는 결혼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도, 심지어 황제의 조카와도. 1525년 유스티니아누스와 테오도라는 결혼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의식이었습니다. 성 소피아 대성당에서 열렸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으며 제국 전체가 지켜보았습니다. 테오도라는 자주색 비단을 입었습니다. 자주색은 황실을 위해 예약된 색이었습니다. 그녀는 보석으로 장식되었고 왕관을 썼으며 여제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이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배우였습니다. 매춘부였습니다. 그녀는 히포드롬에서 공연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여기에 있습니까? 어떻게 그녀가 우리의 미래 황제와 결혼합니까? 하지만 법은 명확했습니다. 결혼은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오도라는 이제 황실의 일원이었습니다. 2년 후 1517년 8월 황제 유스티누스가 죽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테오도라는 황후가 되었습니다. 길거리의 소녀, 히포드롬의 배우, 북아프리카의 매춘부가 이제 비잔틴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극적인 권력 상승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테오도라는 그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많은 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증오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이 그녀를 파괴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황후로서 테오도라는 놀라운 권력을 가졌습니다. 비잔틴 제국에서 황후는 단지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정치적 힘이었습니다. 그녀는 법령에 서명할 수 있었고 관료들을 임명할 수 있었으며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오도라는 이 권력을 완전히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유스티니아누스와 동등한 공동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실제로 더 강력하다고 믿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지적이었지만 우유부단했습니다. 테오도라는 결단력이 있었고 단호했으며 무자비했습니다. 그녀가 결정을 내리면 그것은 끝났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테오도라가 황후로서 한 첫 번째 일 중 하나는 자신의 과거를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한 소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통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옛 고객들, 그녀의 옛 동료들, 그녀의 옛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을 침묵시켰습니다. 어떻게? 일부는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았고 직위를 받았으며 조용히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른 일부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만약 그들이 말한다면, 그들이 그녀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그녀의 비밀을 공유한다면 그들은 고통받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들은 단순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흔적 없이 사라졌고 다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테오도라는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오도라는 단지 자신의 평판에 대해서만 신경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다른 여성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여성들이 얼마나 취약한지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매춘이 얼마나 위험한지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메타노이아라는 수도원을 설립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집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전 매춘부들을 위한 피난처였습니다. 여성들이 거리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테오도라는 그 수도원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아름답고 편안하며 안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여성들이 음식, 옷, 교육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기술을 배우고 직업을 찾고 존엄성 있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메타노이아는 논쟁적이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그것이 자비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테오도라의 과거에 대한 회개와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녀의 진정한 욕구라고 말합니다. 다른 역사가들은 더 어두운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코피우스는 그의 비밀의 역사에서 메타노이아가 실제로는 감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강제로 끌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거기서 나갈 수 없었고 가족을 볼 수 없었으며 엄격한 규칙 하에서 살아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심지어 일부 여성들이 너무 절망하여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고 주장합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프로코피우스는 편향되어 있었고 그는 테오도라를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출처도 메타노이아가 복잡한 장소였다고 암시합니다. 아마도 진실은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테오도라는 진정으로 돕고 싶어 했지만 그녀의 방법은 가부장적이고 통제적이었을 것입니다. 테오도라는 또한 제국의 법률을 개혁하는 데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녀는 유스티니아누스에게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통과시키도록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영향 하에 새로운 법들이 제정되었습니다. 강간은 더 심각한 범죄가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이혼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과부들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얻었습니다. 포주들은 더 가혹하게 처벌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춘은 글쎄 그것은 여전히 합법적이었지만 더 규제되었습니다. 이것들은 그 시대의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여성들은 이류 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테오도라는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많은 보호를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많은 존엄성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테오도라의 권력은 그녀에게 많은 적들을 만들었습니다. 귀족들은 그녀를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성난자로 보았습니다. 그녀의 자리가 아닌 곳에 있는 여자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과거에 대해 속삭였고 그녀의 동기를 의심했으며 그녀의 권력을 분개했습니다. 일부 원로원 의원들은 그녀를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만났고 계획을 짰으며 반란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테오도라는 항상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파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궁전의 모든 곳에 정보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녀는 누가 충성스럽고 누가 반역적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발견하면 그녀는 빠르고 무자비하게 행동했습니다. 음모자들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투옥되었고 고문당했으며 때로는 처형되었습니다. 테오도라는 자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약함을 보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공격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강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무자비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테오도라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권력을 두려워했고 그녀의 정보원들을 두려워했으며 그녀의 복수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했고 그녀의 명령을 따랐으며 그녀를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1532년 테오도라는 그녀의 삶에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니카 폭동이었습니다. 그것은 콘스탄티노플의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히포드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청색당과 녹색당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양쪽 모두의 일부 구성원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폭동과 살인으로 고발되었습니다. 일부는 처형되었지만 2명은 탈출했습니다. 1명은 청색당 출신이었고 1명은 녹색당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황제에게 그들을 사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거부했습니다. 1월 13일 히포드롬에서 전차 경주가 있었습니다. 군중은 사면을 외쳤습니다. 황제는 무시했습니다. 군중은 더 크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청색당과 녹색당은 단합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니카를 외쳤습니다. 그것은 정복하라 또는 승리하라를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전차 경주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외침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반란의 외침이 되었습니다. 군중은 히포드롬을 떠나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건물을 불태웠고 상점을 약탈했으며 관료들을 공격했습니다. 도시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폭동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반군들은 새로운 황제를 선언했습니다. 히파티우스라는 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히포드롬으로 데려갔고 그를 황제로 선포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궁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렀습니다.
그의 조언자들은 그에게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폐하, 우리는 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를 떠나 안전한 곳에서 재편성할 수 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거의 동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망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테오도라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설 중 하나를 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것을 기록했고 그것은 수세기 동안 기억되어 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 도망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방침이 아닙니다. 비록 그것이 안전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때 황제였던 사람이 도망자가 되는 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황제의 자주색이 가장 고귀한 수위라는 옛 격언에 나는 절대 동의합니다. 만약 당신이 도망치기를 원한다면 오 황제여,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은 돈을 가지고 있고 배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바다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남을 것입니다. 나는 고대의 격언이 옳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황제의 자주색은 가장 아름다운 수위입니다. 그것은 강력한 순간이었습니다. 테오도라는 자신의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황후로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보다 더 용감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도망칠 수 있었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우리는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거나 함께 죽을 것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그의 장군들을 소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벨리사리우스였습니다. 그는 제국에서 가장 위대한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그에게 폭동을 진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벨리사리우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모았고 히포드롬으로 갔습니다. 반군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 어린이까지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황제를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벨리사리우스는 병사들에게 히포드롬을 포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병사들은 돌진했습니다. 그들은 칼과 창과 화살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남자들, 여자들, 어린이들을 죽였습니다. 학살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히포드롬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시체들이 좌석에 쌓였습니다. 비명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끝났습니다. 3만 명이 죽었다고 추정됩니다.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살이었습니다. 그것은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효과적이었습니다. 폭동은 진압되었습니다. 반란은 끝났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와 테오도라는 여전히 권좌에 있었습니다. 니카 폭동 이후 테오도라의 권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가 제국을 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용기가, 그녀의 결단력이, 그녀의 연설이 유스티니아누스를 설득하여 남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그는 도망쳤을 것이고 제국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테오도라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더 위험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것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테오도라는 종교 정책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다닐론파였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보호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유스티니아누스는 정통파였습니다. 그는 제국을 통합하고 싶어 했고 종교적 분열을 치유하고 싶어 했으며 모두가 같은 신학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와 테오도라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타협을 찾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유스티니아누스는 정통 정책을 따랐습니다. 그는 다닐론파를 박해했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추방했으며 그들의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비밀리에 테오도라는 다닐론파를 보호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궁전에 피난처를 주었고 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했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을 숨겼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배치였습니다. 그것은 거의 좋은 경찰, 나쁜 경찰 루틴처럼 보였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강경파를 행복하게 했고 테오도라는 다닐론파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테오도라의 종교적 음모는 더 깊게 갔습니다. 그녀는 다닐론파 주교들을 비밀리에 임명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멀리 지방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그들의 신학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단일론파 수도원들을 설립했습니다. 그녀는 단일론파 문학을 배포했습니다. 그녀는 사실상 제국 내에 평행한 교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통 교회가 공식적인 것이었지만 단일론파 교회는 그림자 속에서 번영했습니다. 테오도라의 보호 아래에서 이것은 위험한 게임이었습니다. 만약 발견된다면 그것은 스캔들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정통 교회를 분노하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유스티니아누스의 정통성을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오도라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에 충실했습니다. 테오도라는 또한 개인적인 복수에 관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화나게 한 사람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권력을 가졌을 때 그녀는 그들에게 보복했습니다. 한 유명한 사례는 요한 카파도키아의 경우였습니다. 그는 유스티니아누스의 주요 재정 고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효율적이었지만 또한 매우 부패했습니다. 그는 대중으로부터 돈을 착취했고 뇌물을 받았으며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테오도라는 그를 경멸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오만하다고, 탐욕스럽다고, 그리고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가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성난자로 보았고 그는 그녀의 권력을 분개했습니다. 테오도라는 요한을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영리해야 했습니다. 요한은 강력했고 그는 유스티니아누스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직접적인 공격은 효과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테오도라는 덫을 놓았습니다. 그녀는 안토니나라는 여자를 사용했습니다. 안토니나는 장군 벨리사리우스의 아내였고 테오도라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안토니나는 요한에게 접근하여 그에게 반란 음모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스티니아누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새로운 황제를 원해요.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은 관심이 있나요? 요한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는 야심찬 사람이었고 그는 더 많은 권력을 원했습니다. 그는 안토니나를 만나기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덫이었습니다. 만남 장소에는 테오도라의 병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이 반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체포했습니다. 요한은 반역죄로 고발되었습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는 유죄로 판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테오도라는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무 쉬웠을 것입니다. 대신 그녀는 그를 굴욕시켰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박탈당했고 그의 직위를 빼앗겼으며 추방되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으로 죽었습니다. 무력하고 잊혀진 채로. 그것이 테오도라의 복수였습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잔인했습니다. 프로코피우스는 테오도라가 다른 많은 사람들을 파괴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반대한 귀족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고문을 사용했고 암살을 사용했으며 허위 고발을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무자비하고 복수심에 불타며 그리고 위험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는 프로코피우스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는 편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테오도라를 괴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진실은 아마도 더 복잡할 것입니다. 테오도라는 확실히 무자비했습니다. 그녀는 확실히 복수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약함을 보이면 그녀의 적들이 그녀를 파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먼저 공격했습니다. 그것은 생존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와 테오도라는 20년 이상 함께 통치했습니다. 그들은 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위대한 법전을 만들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로마법을 집대성했고 수세기 동안 유럽 법률 시스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위대한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성소피아 대성당은 니카 폭동에서 파괴된 후 재건되었고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또한 로마 제국의 옛 영토를 재정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의 장군들은 이탈리아, 북아프리카, 그리고 스페인의 일부를 정복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성공이었지만 그것은 제국에 엄청난 비용을 초래했습니다. 테오도라는 이 모든 것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유스티니아누스에게 조언했고 그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를 위해 정치적 게임을 했습니다. 그녀는 외교에 관여했습니다. 그녀는 외국 대사들을 받았고 협상을 했으며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녀는 내부 정치에 관여했습니다. 그녀는 관료들을 임명했고 정책을 만들었으며 음모를 진압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공동 통치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사실상 유스티니아누스보다 더 강력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548년 테오도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암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의사들은 그녀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약해졌고 그녀의 몸은 실패했으며 그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황폐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파트너였고 그의 조언자였으며 그의 영혼의 짝이었습니다. 그는 그녀 없이 어떻게 통치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테오도라는 유스티니아누스에게 마지막 요청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다닐론파를 보호하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들을 박해하지 마세요. 그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 이것을 해주세요. 유스티니아누스는 울었습니다. 그는 약속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그것을 할 것이었습니다. 1548년 6월 28일 테오도라가 죽었습니다. 그녀는 48세였습니다. 그녀는 궁전에서 평화롭게 죽었고 유스티니아누스가 그녀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제국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를 사랑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녀를 증오한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히포드롬의 배후에서 비잔틴 제국의 황후로 그것은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테오도라는 성도들의 교회에 묻혔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화려하게 장식되었고 그녀의 모자이크는 수세기 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라벤나의 산 비탈레 성당에는 그녀의 유명한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황실 복장을 한 채로 보여주고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성녀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엄숙하고 그녀의 눈은 강렬하며 그녀의 태도는 권위를 발산합니다. 그것은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권력, 신앙, 그리고 변화의 이미지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테오도라의 죽음 이후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는 결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통치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더 약했고 더 우유부단했으며 덜 효과적이었습니다. 테오도라가 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 없이 그는 단지 평범한 황제였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1565년에 죽었습니다. 그는 테오도라 옆에 묻혔습니다. 함께 그들은 영원히 쉬었습니다. 테오도라의 유산은 복잡합니다. 그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놀라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빈곤에서 일어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녀는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웠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했으며 자신의 신념을 위해 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무자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적들을 파괴했고 음모를 꾸몄으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녀는 성녀였습니까? 아니면 죄인이었습니까? 영웅이었습니까? 아니면 악당이었습니까? 진실은 그녀가 둘 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인간이었습니다. 복잡하고 모순적이며 그리고 매혹적인 인간이었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성적 관습이 테오도라를 만들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입니다. 그녀는 섹스가 권력의 도구로 사용되는 세계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여성의 몸이 상품화되는 문화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생존하기 위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그 시스템을 전복시켰습니다. 그녀는 그것에 의해 정의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딛고 일어나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회복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 정신의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테오도라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녀를 판단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녀로부터 배워야 할까요?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불편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권력은 종종 더러운 손에서 나옵니다. 위대함은 종종 어두운 과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역사는 종종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테오도라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중요한 것입니다. 비잔틴 제국은 오래전에 무너졌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이제 이스탄불이라고 불립니다. 궁전들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테오도라의 이야기는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견뎌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테오도라는 우리에게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정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결코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무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또한 경고입니다. 권력은 부패합니다. 복수는 공허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사랑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테오도라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순수함, 그녀의 평화, 그리고 아마도 그녀의 영혼의 일부를. 그것이 가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테오도라만이 그 대답을 알았습니다. 16세기가 지났습니다. 테오도라의 뼈는 먼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공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그녀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 그리고 우리가 남길 유산에 관한 것입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그것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테오도라를 기억하십시오. 히포드롬의 소녀를, 아프리카의 생존자를, 콘스탄티노플의 황후를 기억하십시오. 그녀의 강인함을 기억하고 그녀의 약함을 기억하며 그녀의 인간성을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항상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을 움직였다면, 만약 그것이 당신을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만약 그것이 당신의 관점을 바꾸었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십시오. 왜냐하면 역사는 단지 왕들과 황제들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평범한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당신이 결코 기대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권력의 어두운 비밀, 역사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인간 정신의 놀라운 힘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 그리고 테오도라의 목소리는 16세기의 침묵 후에도 여전히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여전히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배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의 역사를 만드십시오. 당신이 어디에서 왔든, 당신이 무엇을 견뎌냈든 당신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무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테오도라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